북한이 어젯밤에 기습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지난 4일 쏜 화성 14형보다 성능이 향상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 교수, 또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합참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어젯밤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단 지난 4일에 발사한 미사일보다는 성능이 확실히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성능이 좀 향상됐죠. 네. 일단 그 북한 발표하면 고도만 보면 지난번에는 2,800여 킬로인데 이번에 한 3,700이니까 900km 정도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거리도 지난번엔 933km였지만 이번엔 988km, 그러니까 한 50km 늘어났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좀 진전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비행 시간입니다. 네. 비행 시간이 한 47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각도로 ICBM을 쏘면은 북한에서 미국 그런 한 10,000km 정도 날아가려면은 한 30분에서 35분 돼야 되거든요. 네.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정상적인 것보다 한 10분이나 15분 더 늦게 날아갔거든요. 네. 그럼 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떨어지는 속도가 늦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ICBM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정상적으로 ICBM을 발사하면 마하 음속에 20에서 25, 27배. 그럼 이게 공기 저항에 의해서 탄두의 열이 한 7,000도 정도 고온을 견뎌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90도로 못 들어가고 약 20도 비스듬하게 7, 80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마하 25도인데 북한이 현재로는 그 정도의 고열을 건디는 기술까지는 아직 안 됐다. 네. 거리는 이미 2012년 12월에 그 거리는 됐고, 그래서 지금 올해 5월 달 또 지난 7월 4일 어제 이런 네. 거 보면은 고도를 계속 700이나 800씩 높여가고 있어요. 네. 비행 시간은 대개 39분에서 47분이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재진입하는 기술을 단계적으로 좀 시험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탄두가 7,000도에서 견디는 내열 합금으로 돼가지고 일정 부분 깎일 수밖에 없고 폭발하지 않을 정도로. 네. 그리고 깎이는 기술이 그 고열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요구되는 탄착 시점까지 일정하게 균열되게 깎여서 탄두의 성능은 보장한 채 깎여야 되거든요. 네. 이게 상마 기술이라는데 최고로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마 못 되니까 마하 한 10에서 15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는. 비행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재진입 기술은 아직까지 그 실험 단계다라고 보고 예, 계시는 거의 거죠? 완성도에 왔지만 이게 네. 뭐냐면은 이 미사일 탄두를 유도할 때는 거기다가 GPS로 위치를 장입하거나 아니면 지형 대체 방식으로 지형과 비교해서 가게 하는데 네. 이 미사일은 맨 처음에 로켓 1단 분리, 2단 분리, 3단 분리하는 이 추력으로 가면서 대기권 바깥에서는 이 무중력 상태로 그냥 가다가 대기권이나 다른 유도 정체가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때는 자세 제어라든지 처음에 쏘는 각도, 비행 시간 이런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렇게 비행 시간이 늦어진 걸 봤을 때는 마하 한 20 정도의 속도를 넘어야 제대로 이게 재진입 기술이 완성도가 검증이 되는데 네. 이 정도 47분 정도를 이 고도 3,700에 거리 988이면은 정상적으로 로프트로 쏜다 그러면 한 10,000km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 정도 거리면은 비행 시간이 한 30에서 35분 돼야 되는데 지금 많이 잡아도 한 10분 정도 더 걸렸거든요. 네. 그 속도가 그만큼 늦어졌기 때문에 그 재진입 기술은 더 시간이 좀 조금 남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4일에 발사했던 그 화성 14형 1차 실험 발사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재진입 기술도 인정을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까? ICBM이라고 미국은 인정을 했죠. 네. ICBM을 판단하는데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단 사거리가 5,500km 이상 가면 ICBM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재진입 기술 그리고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뭐 자세 조정이라든지 이제 그런 기술들이 완비돼야 ICBM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미국은 1차적으로 ICBM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발사한 화성 14형 두 번째 발사 시험에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진입 기술의 여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 최소한 북한이 지금 밝힌 성명에 따르면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 조정과 지금 고원 아까 말씀드린 고원에서 탄두의 구조적 안정성도 유지했다.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또 정밀한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핵심은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드디어 미사일을 북한이 확실하게 실험을 했다라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이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거리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10,000km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본토 전역이 사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이제 맞다가 오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쏜 장소가 북쪽 서쪽에 있는 자강도 무평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동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네. 거의 이제 10,000km나 11,000km, 한 12,000km 돼야 워싱턴과 뉴욕까지 동부 지역 도달하는데 도달할 수 있고 네. 7월 4일 한 달도 안 됐을 때 쐈을 때 이미 7,000-8,000km니까 이미 올 3월에 대출력 엔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단분리만 되고 추력만 높이면은 네. 거리 문제는 이제 이미 성공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재진입 기술에서의 고온을 견뎌내는 이 미사일 속도를 어떻게 더 빠르게 하면서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정확도 문제가 있는데 네. 정확도는 이게 핵무기이기 때문에 근방에만 떨어져도 위력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방어하는 측면 방자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보고 대비해야만 올바르게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부분이 이전과는 좀 달랐던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발사 장소입니다. 애초에는 다른 지역, 그러니까 뭐 평북구성 일대 여기서 징후가 보여왔기 때문에 여기서 발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강도에서 일단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발사 시간도 예전에는 날씨가 맑은 새벽 시간대 아침 일찍 발사를 했는데 날씨가 좋지 않은 밤에 또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둘 다 북한의 노림수가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포석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자강도라는 것은 위치상 그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의 지역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이나 이제 한미 동맹이 선제 타격을 할 때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국경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또 자강도의 위치가 굉장히 그 험준합니다. 그 산악 지형이고 또 북한이 그곳에 이제 탄도 미사일 관련된 시설을 또 갖고 있고 발사대도 그곳에 이제 많이 위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산악 지형에서 우리가 이제 공격하는 게 쉽지 않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밤에 발사를 했죠. 네. 그리고 특히 그 평북 구성에서 발사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미국 측에서 많이 예상을 했는데 또 지금 북한이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네.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모든 예상을 깨고 또 네. 그런 늦은 시간에도 발사를 했다. 그럼 북한의 발표에도 남아 있습니다. 임의의 시간에 우리가 임의의 장소에서 타격할 능력이 있다. 네. 분명하게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준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는 우리가 맘만 먹으면은 발사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군사적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박 교수님이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이 한미연합에서 작전 계획을 할 때 군사적 측면에서 북중 국경선 가까이는 완충 공간이라 그래서 거기는 함부로 폭격을 못합니다. 네. 오폭의 우려성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정밀 폭격하기 위해서 연합사령관 승인을 받아야만 폭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북한의 미사일 기지, 중요한 기지들이 한중 국경선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평북 구성 같으면 이미 우리가 다 주시하고 있고 또 여차하면 선제 타격할 때는 저 미사일 발사대를 미리 우리가 사격 폭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장소로 옮겼는데 또 비가 올 때도 쏘니까 예상하지 못한 방법, 기술을 쏜 거거든요. 네. 우리가 기습을 달성할 때 세 가지 요소를 예상치 못한 시간, 예상치 못한 장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공격하면은 기습이 성공했다 그러거든요. 네. 언제 어디서든 맘 놓고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그걸 한번 보여준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밤 11시 41분 같으면 13시간 차이니까 미국 워싱턴 같으면 아침 일과가 시작되는 날 아닙니까? 한번 11시쯤 될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미국 지난번 7월 4일 날 공휴일 날 보니까 무시하니까 봐라. 네. 우리가 이 정도로 이제 ICBM 됐는데 이래도 우리를 핵강국으로 인정 안 할 거냐? 회담에 나와라. 네. 평화협정 맺자. 뭐 이런 제스처를 한번 정치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지금 사실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라든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고요. 우리는 여기에 좀 병행을 해서 군사회담을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왜 이 시점에서 북한이 지난 4일에 발사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미사일 발사라는 강공카드를 꺼낸 걸까요? 저는 북한이 계속 이런 고강도 도발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네. 북한의 그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 핵과 미사일의 실전 운영 능력을 갖추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핵 보유국으로서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준 후에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라는 네. 목표입니다. 그들의 표현을 따른다면 일종의 속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이런 핵 실전 운영 능력을 최대한 갖추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는 여전히 그 대북 제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북한에게도 적지 않은 그런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빨리 이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 연속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라고 봅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사실 그동안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입장에 가로막혀서 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좀 논의를 하자라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예, 좀 속도는 붙을 수 있는데 네. 한 가지 변수가 미국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표했는데 이건 북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도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회담을 했거든요. 둘이 북한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면에서 약간 그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역할 분담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이 사드 문제로 계속 대립하는 게 중국에선 부담이 되니까 이번에는 러시아가 역할을 좀 자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제재를 받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위가 거부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 교수님이 너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는 우리를 죽지 않는 선에서 보호해 줄 거라는 걸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속도전을 감행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김정은 북한 그 책을 쓰다 보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에 오늘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무려 214발의 미사일을 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열흘에 한 발 쏜 꼴이거든요. 네. 근데 김정일이 집권한 17년 동안에는 58발, 물론 무슨 기술적 진전이 있잖아요. 58발밖에 안 쐈는데 5년 반 만에 214발 두면 완전히 여기에 지금 올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이 지가 죽거나 아니면 핵미사일을 파괴해낸다는 그런 위협이 다가오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국제 제재나 국제 제재가 제가 보니까 유엔 제재가 무려 9개 되라고 9개. 네. 이번에 나오면 10개예요. 그래서 감내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러시아가 이번 그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ICBM급이 아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난 7월 4일 날 화성 14형을 처음 북한이 발사했을 때 러시아가 네. 분명히 그런 입장을 보였죠. 이것은 ICBM은 아니다. 그것은 이제 재진입 기술이랑 이제 역시 ICBM급으로 보기에는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제재 결의안이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는 아직 그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에서 지금 논의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주창을 했고 또 이미 미국 주도로 상당 부분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미국이 만들어 놓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동의한 그 안에 대해서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면 거부권을 행사해라까지 네.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 만약에 유엔에서 그런 결의안을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쓸 수 있는 마지막 그 카드가 있죠. 이른바 네.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수순으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지금 미국이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러시아가 우기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속도 면에서 완성된 완벽한 ICBM이 나타내는
그 마하 25 정도 되는 그 속도를 내지는 못하지 않지 않았냐. 그래서 중거리 탄도탄이라고 그래야 이제 제재를 피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이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수가 정상 각도로 안 써서 10,000km를 안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일단 사거리가 1,000km 못 나갔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쏘려면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좀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드 발사대 4기, 지금은 미군 부대에 지금 보관이 돼 있는 이 4기를 빠른 시일 내에 임시 배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부분, 그리고 사드 발사대를 추가적으로 빨리 배치하는 부분, 이 두 가지는 북한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엄청 위협이 되죠. 첫 번째는 사드 발사대 4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발사대 한 대당 그 8발이 있어서 북한 우리가 핵탄두를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을 되게 평범하게 보면 공개된 시설 확인 보면 한 20개 정도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네. 노동 미사일을 고각 사격하던 스쿼드 미사일로 쏘던 핵탄두가 한 핵미사일이 20기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 4대를 다 발사하면 48발의 요격 미사일이 되는데 이게 노동 미사일을 고각 발사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우리 사드를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5초에서 48초 있으면 2번 쏠 수 있어요. 그러면 20발은 48발로 2번 쏘면은 다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50km에서 150km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같이 기습사격 언제 어디서 쏠 수 있다라도 일단 막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선제 타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전략 자산 같으면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도 뭐 북한 미사일 시설과 김정은을 그대로 바로 폭격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거는 겁먹을 수밖에 없죠. 곧 이제 UFG 훈련이 다가오면은 전략 자산이 또 전개될 걸 빨리 전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핵 추진 잠수함을 갖다 놓는다든가 핵 추진 항공모함을 갖다 놓는다든가 또 그들이 생각하는 B1 폭격기가 전개한다든가 스텔스 폭격기라든지 B2 또 B1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뭐 북한이 겁먹을 수밖에 없죠. 네. 그 전에 리비아 카다피가 핵무기 포기했을 때 보면은 김정은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위기를 느끼지 않으면 멈추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실 국민적인 여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이번에 그 발표한 부분이 임시 배치입니다. 임시 배치를 빨리 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반입 보고 누락 사건도 있었고요. 지금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임시 배치와 정상 배치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드 문제는 오히려 일종의 약간 전화위복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어저께 이제 정상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라고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정상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할 경우에는 빨라야 1년 그 이후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전 정부에서 연내 사드 배치를 미국과 약속을 했고 또 우리 문 대통령도 미국을 방문해서 폴 라이언 그 미얀 하원 의장이랑 얘기를 할 때 그 계속 지속적으로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배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미국과의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긴급 배치, 임시 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네. 긴급 배치입니다. 사드라는 무기 체계 자체는 미국이 처음에 그것을 만들 때도 이것을 전 세계 어디든지 48시간 내에 이걸 이동을 하게,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 실어서 이동형 차량이거든요. 이동을 해서 4시간 만에 실전 운영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는 이미 운영이 가능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4기를 갖고 와서 이제 긴급 배치 형식으로 가는 거죠. 북한이 진짜 실질적인 위협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고 그리고 이제 배치는 영구 배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장기 배치가 맞겠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정말로 계속 이 배치를 할 것인가라는 건 환경 영향 평가를 해본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서는 제 생각에 미국은 상당히 뭐 만족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국내에서도 지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 아마 여론들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고 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역시 중국이죠. 중국 문제가 여전히 걸려 있고 중국은 어저께 우리가 뭐 그 환경 영향 평가를 발표했음에도
빨리사들을 철회하라라는 그런 공식 성명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중국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빨리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대북 제재가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많이 좀 고민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문 대통령이 똑같이 얘기를 한 것이 베를린 구상의 동력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재와 대화는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은 계속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대화냐 대결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는 그런 상태죠. 네. 특히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국제사회 미국 주도가 하고 있는 대북 제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이 정말 행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죠. 세컨더리 네. 보이콧의 사실상 주 대상은 지금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중 관계도 있고 올해가 24주년 한중 수교의 그런 시기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박원곤 교수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한 가지 그 사드 문제는 원래 이 사드 무기가 위험한 지역에 긴급 전개해서 배치하는 무기라 미국도 하와이에 배치할 때 환경평가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배치해놓고 나서 환경평가를 하면서 그다음에 장기 배치할 것이냐 아닌가를 검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게 배치되는 건 미군의 말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고 이미 성주 골프장 지역은 건설할 당시에 영경평가를 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긴급 다시 그 나머지 4대를 배치하기로 한 거는 정말 잘한 결정이다. 그리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한미일 공조를 같이 하면서 유엔 결의에 이렇게 자꾸 강화하는 그 방법 외에 우리나라 혼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인도적 지원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소극적으로 한다든가 뭐 어떤 곧 올림픽도 있는데 이 문제는 또 근데 또 이렇게 또 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국면이 있어서 네. 쉽지 않은 결정 같습니다. 만약에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 같은 문제, 장마당 같은 경우 탈북자들의 송금 그 재원으로 많이 운용되고 있는데 네. 그런 걸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좀 있어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젯밤에 기습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의 대응 방안까지 짚어봤습니다.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